소신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간 단위로 저희가 뵀는데요. 네네. 일주일 사이에 뭐 확확 변하는 게 그죠? 네. 뭐 하루하루로 다릅니다. 일단 주간 사이에 변화가 큰 게 크레딧 스위스가 약한 고리였는데 스위스 연합은행 UBS 인수가 됐고요. 그래도 시장은 뭔가 좀 찜찜하다,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난주에 체크해 주신 그 위기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네. 일주일 동안 참 진짜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만 놓고 보면 오늘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도 이제 양호하게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위기는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사태가 이대로 봉합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또 금융위기와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이 되는지 전이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업데이트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 가지 지표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드렸고요. 뭐 리보 금리의 기간 구조라고 해서 뭐 단기물이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튀어오르면 요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테드 스프레드 이따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렇게 세 가지를 지난주 시간에 앞으로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혹시라도 좀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리보 금리는 은행들 사이에 뭔가 신뢰가 무너지면 최근에 약간 불안한 분위기죠. 네. 그러면 이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보 금리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장단기 왼쪽이 하루짜리 금리고요. 조금 글자가 이제 흐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간이 길고 가장 오른쪽에 1년짜리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6개월짜리 금리까지는 정상적인 범위의 흐름이에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은 그림인데 오른쪽에 1년짜리 금리가 5.03인데 6개월짜리가 5.05입니다. 6개월짜리보다는 1년짜리가 불확실성이 크니까 금리가 살짝 더 높아야 정상적인 흐름인데 네, 약간 역전 흐름이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도 아직까지 이 역전 흐름이 여전히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표로서 우리가 이제 테드 스프레드라는 걸 봤고, 이거는 이제 은행 간의 은행 간의 대출 금리하고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하면 단기 국채 쪽으로 돈이 몰리고 은행 간 대출 금리는 급등하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그런 그림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좀 0.2에서 0.34 정도에서 이렇게 조금 박스권을 좀 보이는 듯 했는데 오늘 새벽에 지금 보시면 위로 요 부분도 위로 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주로 이 지표가 0.5에서 0.6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다면 최근에 이 부분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2020년 코로나 때 이 지표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는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1.2, 1.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아직은 뭐 1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지난주보다 훨씬 더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주요 지표는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고채 금리 안전한 이제 채권 대비해서 조금 정크 본드에 있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주가는 떨어진다.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결국엔 좀 내려와 줘야 주가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동향을 한번 보시면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국고채 대비해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금리가 5%대 초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자체가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지표를 하나로 제가 요약해서 표를 그냥 만들어 왔습니다. 깔끔하게. 과거에 우리가 리만 파산하고 했었던 2008년도와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세 가지 지표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 리버 금리의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역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일단은 위험 지표 쪽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 테드 스프레드의 절대 수치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 정도 수준이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4.6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높아지긴 했죠. 0.4에서 0.7로 높아지긴 했기 때문에 살짝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면 과거에 리만 파산 때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무려 22%까지 올랐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11%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절대 수치 자체는 좀 낮은 수준이긴 하죠, 아직까지. 근데 이게 이제 5% 초반에서 이렇게 안정을 찾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뭐 5, 6, 7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 중에서 일단 뭐 1번과 2번이 살짝 지금 안 좋은 방향, 과거치처럼 뭐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좀 하고 여전히 돌다리는 좀 두들겨 가면서 그다음 뭐 코코펀드 이야기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게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관련된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는지 좀 봉합이 되는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 지표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오늘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시스템 위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심리는 여전히 좀 불안하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네네. 자, 이제 FMC가 또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 FMC가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죠. 시장의 심리를 안정감을 주게 되면 사실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뭔가 금리는 예측치 범위에서 움직이지만 커멘트가 불안하면 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주도주가 누가 되느냐, 2차 전지의 영향력,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만한 섹터는 뭐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관심 섹터, 수급 특징주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네. 2차 전지가 어제 뭐 일부 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잘 좀 버티고 있는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검은색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전체 상장 기업 대비해서 2차 전지 테마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최근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코스닥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네, 전체 상장 기업 대비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맘때쯤은 한 7% 정도 비중이었는데요. 지금 한 13% 비중으로 거의 한 뭐 100% 가깝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올해 연초 대비해서도 지금 시가총액 비중은 좀 많이 올라온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노란색 그림은 이제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 기업 대비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같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최근에 많이 이제 올랐던 종목들을 바라보면 좀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 과열이 조금 완화되면서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 바톤을 누가 이제 넘겨받을까 그거를 이제 좀 고민을 저는 좀 해봤는데요. 일단 어제 이제 뭐 언론사에서 한종희 그 삼성전자 부회장님께서 앞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언론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지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계속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좀 표현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로봇 관련하면 이런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면 그냥 단순 테마로서 툭툭 움직였었죠. 근데 최근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나라 이 로봇이 해외 쪽으로 특히 제가 미국 관련된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수출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쪽 데이터를 오늘은 한번 가져가 봤는데 대미국향으로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는 건데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이 노란색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월등히 수입 대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이 검은색 세로막대 그래프가 수출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냥 그다음에 그냥 성장성 가지고 이렇게 해왔다면 실질적으로 뭔가 산업이 펀더멘탈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이 전체 수출 대비해서 미국 쪽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을 한번 보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었는데 20%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국향 수출이 우리나라 로봇, 산업형 로봇이 많이 추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고 앞으로 숫자로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로봇 관련주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라든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장에 덜 알려져 있고 좀 잘 모르는 종목으로 오늘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네. 기업이 이제 우리가 그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양산하기 전에 시험용으로 미리 만들어보는 물건을 우리가 시제품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시죠. 그것을 이제 이 모델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주력으로 원래 본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역량이 살짝 좀 부족한 기업이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외주 생산을 이렇게 선택한 기업들한테 시제품이나 이런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 회사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사업부는 바로 이 CM 사업부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의 사업부가 아니었는데 작년도 하반부에 이제 승격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업부로.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게 로봇 관련된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업부가 로봇 관련된 매출이 8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이 CM 사업부를 하나의 사업부로 승격을 시켰고, 여기에 성장성이 매우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저 회사의 로봇 사업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로봇 사업부가 지금 거의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저도 이제 사실 들알려진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 건데 저도 이름이 생소합니다. 찾아봤는데요. 작년 10월에 상장했으니까 좀 맞습니다. 생소한 거고 한국 타이어 계열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CM 사업부 안에서 뭐 IoT, IT 삼성전자를 주력 고객사로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제품 뭐 우리 갤럭시 모델이 이렇게 나올 때도 이쪽도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의료기기 쪽도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조금 전에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로봇 쪽을 이 사업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쪽은 LG전자의 클로이라는 로봇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서비스용 로봇 이 있고, 그다음에 베어 로보틱스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서비스용 로봇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과는 방역 로봇이라고, 우리가 KT를 디지코 KT라고 요즘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지코 KT가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방역 로봇이 있습니다. 뭐 세균, 살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해 신규 고객사 로봇 관련된 고객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로봇 관련주들이 1군이라고 제가 부르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밀리지 않고 위에서 기간 조정 정도를 잘 받아준다면 이렇게 좀 덜 알려져 있고, 이 회사 공모가가 27,000원이니까 27,000원 정도 뭐 아래면 저는 부담 없을 것 같아요. 공모가 아래로. 지금 수준이네요. 그래서 한번 새롭게 덜 알려진 종목으로 확산이 되는지 여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 솔루션 좋은데요. 잘 가려진 기업을 회사 이름입니다. 모델 솔루션. 뭔가 좀 시제품, 테스트 제품을 만든다는 느낌이 모델 솔루션 회사 이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관들 수급 좀 체크해 주세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상업펀드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종목을 시가총액 대비해서 의미 있게 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제 눈에는 이 콘텐츠 허브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엠노는 요즘 뭐 이슈가 있어서 SDS로 이제 매각되는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SBS 콘텐츠 허브를 일주일 동안 시가총액의 1% 정도를 이제 상업펀드에서 매수를 좀 한 그 부분이 특징적인데, 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SBS가 있고 그 밑에 있는 SBS 콘텐츠 허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 SBS는 우리가 이제 뭐 콘텐츠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 광고라는 부분을 어쨌든 수익원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처럼 이렇게 경기가 조금 슬로우해지면 광고 쪽에서 벌 수 있는 부분들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오히려 SBS 콘텐츠 허브 쪽으로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 OTT 다양한 글로벌 OTT사로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사모펀드에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SBS에서도 작년에 한 10편 정도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한 15편 정도로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또 콘텐츠의 또 유통 이러한 부분들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SBS보다는 SBS 콘텐츠 허브 쪽으로 사모펀드가 경기에 무관한 기업으로 관심을 좀 두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지금의 위기 상황은 어떤 것이냐, 어떤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될 것인가 말씀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